안녕하세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자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몸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서 잠시 더 누워 있다가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왜 그렇게 짧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산더미였고 생각은 항상 앞서 있었고 마음은 늘 바빴습니다. 지금은요,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서두를 일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흘러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졸리시면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곤 하니까요. 우리 집안에는 늘 오빠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는 늘 집안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신이기도 했고 어머니의 기대이기도 했고 우리 형제들의 버팀목이기도 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이 오빠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집안의 맞이라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졌습니다. 오빠는 6.25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리마인더를 달고 살던 세대였지요. 그 시절 이야기를 오빠가 자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술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눈빛이 어느 순간 멀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이 있구나. 총소리도 피 냄새도 사람이 쓰러지던 장면도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몸 어딘가에 남아 있다는 걸 그때서야 조금 느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뒤 오빠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던 사람 같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집에 손 벌리는 법 없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도 했고 돈도 벌었고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밥 냄새가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밀린 적도 없었고 어머니의 약값을 걱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화를 낼 때도 있었고 말이 거칠 때도 있었고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잘못이 있으면 혼자서라도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이야기는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집안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용해졌고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오빠는 밖에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를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특별한 말다툼이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가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그 정막이 더 무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모릅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그릇 소리도 줄어들었고 사람들 발걸음도 괜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참고 살던 시절이었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집안이 무너질까봐 괜히 더 큰 불행을 부르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하던 때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침묵이 모두를 더 아프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방법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말로 다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던 사람입니다. 밥을 먹일 때도 학교에 보낼 때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챙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미웠느냐고요. 가끔은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이라고 부를 만큼의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저지른 일에 아이까지 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요. 아이의 눈을 보면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조용히 안아주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밀어내지는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오빠의 아내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 때는 항상 먼저 손을 내밀었고 자기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 모질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눈길 하나, 말투 하나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을 때는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빠라는 존재가 집안의 마지막 울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있었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참고 넘겨야 할 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벌어온 돈으로 풍족하게 살았고 6.25 참전 용사로서의 혜택도 자연스럽게 누렸습니다. 그 혜택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안의 고생은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불만은 삼키는 것이 어른의 태도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각자 할 말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삼켜진 말들이 결국 이렇게 남아 늦은 나이에 다시 튀어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변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리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저 참고 넘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집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막연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집안 물건들을 하나둘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귀금속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들까지 손에 잡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사라져 갔습니다. 그 물건들이 사라질 때마다 집안의 기억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주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 산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마치 오래된 물건 하나를 정리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미 팔았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멍해졌습니다.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절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어느 절인지 어떻게 모셔졌는지 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모신 자리가 어디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자식들은 모두 엄마 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식이 엄마 편을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아온 사람, 매일 얼굴을 보며 의지해 온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선택이 아주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앞에서 크게 말하지도 않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고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대신 해주지도 않고 누군가 내 편이라고 말해주지도 않는 자리에서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그 사람과 상의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일도 해야 했고 아이도 키워야 했고 자기 삶을 지켜내느라 저의 이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날이 그때부터 부쩍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괜히 내 이야기가 짐이 될까 봐서요. 이 나이에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게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쳤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이를 악물고라도 버텼을 텐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망설이게 되고 그래서 더 늦어지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자주 무거워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법대로 하라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규칙이 있고 규칙대로 풀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처럼 가슴 안쪽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에 가본 기억도 거의 없고 변호사를 만나서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참을 무거워졌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아무것도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그동안 내 삶은 어디쯤에 멈춰 있게 될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괜히 겁부터 났습니다. 이 나이에 서류를 챙기고 날짜를 기억하고 사람들을 만나 설명하고 또다시 기다리는 일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자꾸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 내 아이들에게 짐을 지워야 하는 건지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들 각자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미 일로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수없이 되묻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맞는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돌리는 게 맞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싸우는 것도 두렵고 포기하는 것도 두려운 상태에서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며 이 선택의 무게를 혼자서 들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는 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아침은 옵니다. 눈을 뜨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이 말을 들을 때까지 조금 더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밥을 먹고 반찬이 조금 짜도 그냥 넘기고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괜히 오래 앉아 있기도 합니다. 잠깐 산책을 나가고 계절이 바뀌는 속도를 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무릎이 먼저 알려주고 손끝이 먼저 알려줍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각자 사정 하나쯤은 다 안고 걷고 있을 얼굴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빠르게 걷습니다. 어디로 그렇게 서두르는지 뒤를 돌아볼 틈도 없어 보입니다. 저렇게 서두르다가 언젠가는 저처럼 잠시 멈춰 서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 가서야 지나온 시간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놓친 것들뿐만 아니라 버텨온 것들도 함께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싸우는 것도 힘들고 참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잘 살려고 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면서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